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218억, LG 플러스 632억 원.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객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해킹 사고로 불리며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돌아보게 했는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나라의 안전망 상황은 어떤지, 사이버 보안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향진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급망 안전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구민정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에 역대 최악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심은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가입자 식별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 유심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가입자 인증을 위한 식별 정보와 그다음에 인증키 그리고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설정 정보 그리고 그 외에 유심 카드 자체의 식별 번호와 추가적으로 뭐 연락처 정보나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저장하는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접속 및 가입자 인증 없이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사용 등의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유심 교체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내 정보가 어디까지 지금 샜는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불안에 떠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보안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체 해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간 정보를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유심 교체 서비스라든가 유심 보호 서비스 이거는 뭐 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유심에 대한 락을 이제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통신사에다가 명의 변경 차단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을 설치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해킹 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그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개인이 스마트폰 해킹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다한 광고가 노출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배터리 소모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원하지 않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스마트폰 그 버전별로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깔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한 SKT나 정부의 대응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초기 대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원래 이제 4월 18일 날 최초로 인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성 코드는 그 전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4월 18일 날 인지하고 그리고 4월 20일 날 기사에다가 인터넷진흥원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관련 이 고객들에게는 22일 날인가 뭐 이런 식으로 FC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통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에 관련 그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근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뭐랄까 많이 늦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부 당국에서도 1차적인 뭐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뭐 어떤 특정한 정보는 뭐 유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 그리고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갔고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선제적이고 사전적이고 이런 부분도 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니까 SKT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아쉬운 점이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 과정에서 조사단은 해당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KT나 LG U+도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그 뭐 사후 약방문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그 고치는 그러니까 뭐 그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 땜질용으로만 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뭐 LG U+가 2020년도, 23년도에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뭐 보안관제라든가 뭐 AI를 도입해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과태료도 실질 과징금도 한 68억 정도 뿐이 부과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비용이 훨씬 더 적다 이런 생각을 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좋은 거는 관련 요 부분에 대해서 3%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 조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매출액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처럼 3%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법이 2022년도 9월달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 외에는 괄목할 만하게 뭐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T 사태에서도 소극적인 보안 투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인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SK텔레콤은 최근 2년간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는 약 6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KT가 약 19%, LG U+는 약 116%의 정보보호 투자비를 늘린 것과는 상반되는데요. SK텔레콤은 AI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늘리면서도 이 고객 정보보호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SKT가 보안 투자에 수월했던 원인은 뭡니까? 역시 뭐 구조적이거나 문화적인 좀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SKT만 우리나라에 어떤 통신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KT도 있고 LG U+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AI 쪽에 사활을 걸어서 거기에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그냥 일반적인 비용, 그 비재무적인 활동의 하나의 비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력도 다 있는데 뭐하러 또 투자를 또 뭐 때문에 또 해?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으로 보안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상당히 좀 낮을 수뿐이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낮은 좀 편이죠. 그 이제 보안 그 솔루션 기업 그래서 그 시스코가 2025년도에 어떤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어떤 보안 체계가 성숙 단계로 이제 올라가 있는 게 3%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실제로 미흡한 게 한 50% 미만 정도는 대부분 다 미흡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매년 이제 바뀌는 어떤 보안 트렌드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다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정보 보호 투자 비율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전체 정보기술 투자 대비 평균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평균 투자 비율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업종별 편차도 심해서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KT, 쿠팡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정보통신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전담 인력에서도 삼성전자, KT, 삼성 SDS 순으로 많았으며 이 상위 1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역시 정보통신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보안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보안이라는 게 투자 대비 수익이 확실시 보장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보안 사고를 대비한 투자를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는 좀 다소 약하지만 엄청난 과징금, 손해배상들이 요구되고 있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관련해서 예산들 좀 쓰겠죠.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업계에서는 그 저희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CISO들의 권한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 조건들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무팀장 수준에서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의사결정권들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가, 일어나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이 랜섬웨어 감염 피해는 전년 대비 24% 줄었지만 전체 피해의 94%가 대기업 대비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됐는데요. 해커들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웹사이트를 해킹 경유지로 삼거나 악성 코드 공격을 늘리면서 이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돌아서 좀 마비시키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예 안 되게끔 하는 거.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메인 서버라든가 아니면 중앙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고 그걸 또 2차, 3차로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스미싱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이런 쪽에도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인증 체계를 뚫어서 실질적으로 뭐 이 그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대부분 다 동일하게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른 뭐 이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 자산을 갖다가 편취한다든가 이런 경우의 어떤 트렌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SKT 해킹 사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사가 사실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까지 국가 어떻게 보면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커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그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때 유출된 정보가 이름,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운전면허증 번호, 신분증 번호,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됐고 이로 인한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라고 하는 솔트 타이푼이라는 해커 그룹이 미국에 있는 8개 이상의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온 사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통신사들이 특히나 이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많은 국가들과 통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라는 큰 사고가 있었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처벌은 뭐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 처벌 규정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뭐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쪽에 분산해서 대부분 다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수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이제 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게 과징금이냐, 과태료냐,
뭐 그리고 손해배상이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그 유출 규모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계해가지고 이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고요. 형사적으로 아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뭐 정보통신망법의 이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시행령의 어떤 그 피해액의 5배까지 이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합해가지고 그 이 부과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특히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하지만 매출액의 3%까지 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아니 뭐 외국은 한번 발생하면 그 기업이 어떤 뭐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조항은 조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 그친다. 이런 일각의 시각도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그 형식적인 처벌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의 어떤 데미지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다는 부분을 확실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더니 이 보안 이쪽도 처벌이 관대하군요. 저희 이제 법 체계 자체가 이제 네. 사후 징벌적인 체계보다는 사전 조치를 중심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법률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대상이나 분야 그리고 요구 사항들이 조금 각기 달라서 국내 법들은 이런 부분들을 일괄되게 과징금을 물리는 체계는 아니고요. 사전 예방적인 측면으로 요구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발생이 나면 사후 징벌적인 조치 하나로 사고 난 기업에 이제 엄청난 과징금이나 배상금을 물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T모바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4,590억 원의 배상이 이제 물론 이건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긴 하지만 배상을 하게 되었고 18년도긴 한데 메타라는 쪽에서 고객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3,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SKT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징금이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추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들은 바로는 그때 LGU 플러스인가 그때 네네. 과징금이 68억. 네, 네. 여기 몇천억 나오는데 네. 뭐 물론 집단 소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너무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LG 유플러스에서 그 개인들한테 실제로 보상해 준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68억 원도 그 과징금이잖아요. 개보위에서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피해가 발생한 30만 명인데 30만 명은 그 아직까지 계속 그 자기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악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복사하기 하고 붙여넣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정보를 다시 갖고 올 수 없죠. 이 물건을 나중에 도난 당했다 그러면 물건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정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기의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는지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 대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띠리릭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유출이 됐는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누가 띠리릭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자, 이번 해킹 사례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구민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사이버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해킹, 랜섬웨어 공격, 시스템 장애 등 이 사이버 사고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이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일부를 보상받는 구조인데요. 기업의 경우 영업 피해를 회복하고 또 보안 시스템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으려면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당시 사이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은 최대 5,3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SK텔레콤이 그나마 가입해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최고 한도액도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나머지 과징금은 모두 SK텔레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 역시 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9월 글로벌 카지노 기업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사업 중단 비용 등 총 피해액이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달했지만 최대 2억 달러를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을 통해 피해 비용을 전액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사이버 공격을 당했던 호주 2위 통신사 옵터스도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총 9,200만 달러의 대응 비용이 발생했으나 역시 사이버 보험으로 7천만 달러 이상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 수입 보험료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올해 약 230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고속 성장을 이룬 것과는 달리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2022년 국내 사이버 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112억 원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험 관련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역부족인 가운데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이 국내 기업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이버 해킹이 그냥 정보 유출뿐이 아니고 이 국가의 안전,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사이버 해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개인이라든가 기업의 피해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그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이제 글로벌 해킹 뭐 이런 부분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한 10조 달러 정도가 이제 그 다 증발해 버리는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건 지금 세계 경제 어떤 3위 정도의 어떤 뭐 국가의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킹을 당한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죠. SKT에 가입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떠나서 SKT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어떤 평판인데 그 평판이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보안 사고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피해 금액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해킹이 안보에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이버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국에서 각국의 전력망이라든지 인터넷 은행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전쟁 외에 사이버전의 형태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력이나 철도, 상수도 관리 및 핵심 기반 시설이란 사이버 공격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년도에 미국의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유류 공급의 45%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기름값이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해킹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숙희가 공동으로 국내 방산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해킹들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런 해킹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었나요? 국가 교통망을 해킹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차, 비행기, 우리 도로에서의 자동차, 네, 그 신호등을 자체가. 마비를 시키니까요. 엉망이 되던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해킹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보안 시장 굉장히 성장하겠어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글로벌 보안 시장이 향후 5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피어리컬 인사이트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 2021년 2,205억 1천만 달러에서 2030년 5,01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SK 쉴더스, 안랩, 파수, 지니어스 등 이 국내 주요 보안 기업들이
미국과 중동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시장 주식 사면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AI 기술이 어떤 사이버 보안 시장을 상당히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한 12% 이상의 증가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휴대폰 안에도 AI 기술을 탑재한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킹 당하는 위험을 갖다가 좀 감지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얼럿을 띄워준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자기 유심칩을 해킹한 그 정보를 가지고 복제폰을 만들어지는 것을 알려준다든가 대부분 다 이게 AI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이 AI 관련한 이 보안 솔루션은 확실히 시장에서 그 가치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AI가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네요. 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기업들의 66%가 인공지능을 향후 12개월간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AI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AI의 영향력에 비해 기업들의 준비 태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7%만이 AI 도구 도입 전 보안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고요. 또 나머지 63%는 이러한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 자체가 해킹당할까 봐 걱정도 되지만 AI 자체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기전까지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AI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격하는 측면, 그리고 방어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제 방어하는 측면을 상당히 선호할 것인데 이 공격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뭐 이 스미싱 문자를 만드는데 그 평소에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어떤 그 문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AI의 어떤 공격적인 측면도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이고 어떤 범죄에도 상당히 그 악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또 그거를 잡아내는 폴리스 AI가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I는 학습을 통해서 보안 전문가가 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사이버 보안을 일컬을 때 칼과 방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기술이 이제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강한 방패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취약점을 찾는 이 스캐닝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과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하거나 혹은 알려진 취약점의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고유 정보들을 활용해서 탐지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행위 기반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고 자동화된 점검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 스캔 외에도 이상행위를 탐지하거나 이메일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의 많은 이런 보안 솔루션에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근본적으로 보안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또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IBM의 보안연구 조직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탈취형 악성 코드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84% 급증했습니다. 이 전체 공격 중 70%는 중요 인프라 조직을 노렸는데요. 공격의 31%는 유효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는 이게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뭐 대형 포털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똑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특히 뭐 금융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쓰는 변경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계속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대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사람의 정보를 또 다시 탈취하고 아니면 이 계정 탈취한 걸로 어떤 이 금융적인 그 자산을 편취한다든가 이런 범죄가 계속 꾸준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다크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유출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해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넣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10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합법적인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안 장치들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때 각기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생체 인증이라든지 로그인할 때 다중 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는 요즘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가족들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를 AI한테 입력해놓고 비밀번호 될 만한 4자릿수를 뽑아줘 라고 하면 얘가 쫙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몇 개 이렇게? 자릿수는 너무 짧습니다. 아, 그 6개? 8개. 8개. 아니, 그런 이런 걱정도 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어떤 필요한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보안 체계를 어떻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야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여기에 과징금을 얼마나 맞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 있지 어느 보안 수준까지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사이버 컨트롤 타워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서 다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마다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좀 더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직접 그 대리점에 한번 가가지고 유심을 교체하려고 가보니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한 50명이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도로변에 대리점 앞에 줄을 이렇게 쫙 서 계신데 이게 들어가도 하는 얘기 그거예요. 유심칩이 없습니다.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객이 손이 되지 않더라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10몇 년 동안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사이버 보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사실 사이버 인력에 대한 기업에서의 처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내에서 사이버 보안 인력들이 대부분 IT 부서 내에서 IT 부서 내의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보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권한이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일반 기업에 있는 보안 담당 직원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안을 IT 업무의 일종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일단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아젠다로 보고 그에 맞춰 투자나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보안 관리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에 대한 보안만 철저히 지킨다고 그래도 자기 어떤 금융 재산이라든가 어떤 개인 정보를 외부로부터 어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백신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안랩이라든가 뭐 RGB라든가 이런 보안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열어보실 때 붙여져 있는 붙임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열지 마시고 이 부분들이 정말 사이트가 맞는지 URL 같은 걸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뭐 PC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어려운 공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필수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